자, 오늘 제가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걱정보다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 컬래버레이션, 줄여서 콜라보, 협업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자, 우선 현대 사회가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격변의 그 원인이 뭐냐? 새로운 문명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융복합의 물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흔히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융복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퓨전, 뭐 서로 섞이고 엮이는 거죠. 크로스오버, 그 다음번에 하이브리드, 컨실리언스,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정도로 강력하게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문과와 이과,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 그 다음에 뭐 국경, 그 다음에 경영과 기술, 기술과 예술, 모든 것이 거침없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단독으로 존재하는 영역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정도로 모든 영역이 상호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넥티드가 아니고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격렬하게 융복합, 연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인류에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예, 오늘은 뭐 날씨도 좋으니까 다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이거는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과연 융복합이 가져온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융복합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편리하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원천 창조, 모방 창조, 융복합 창조. 자, 그런데 원천 창조 옆에 있는 사람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실험실에서 자기 혼자 몰두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죠. 이걸 원천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에디슨 같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융복합을 통해서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자, 융복합 창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없던 것을 혼자 깊이 파고들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결합해서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융복합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예를 뭐 쉽게 들면은 바로 스티브 잡스가 있는 거죠. 자, 스티브 잡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애플은 기술 회사가 아니야. 애플은 기술과 리버럴 아츠가 교차하는 곳에 존재한다. 리버럴 아츠는 인문학이죠.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는 뭐냐면 실제로 애플에 디자인 경영을 도입하고 감성을 도입하고 심리학을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업의 본질을 바꿔가는 거죠.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요. 융복합하는 거예요. 융복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지금까지 창조는 한 우물을 깊이 파서, 그리고 지금 창조는 뭐냐면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수직적 사고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쫙 보면서 서로 다른 것을 결합시켜서 만들어내는 시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제2의 에디슨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바로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 첫 번째 가져온 축복이 뭐냐면 융복합 창조라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끝내주는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메가 시너지라는 겁니다. 메가 시너지. 자, 저는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융복합이죠. 제가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전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꼭 답변을 심경학입니다. 심리학 플러스 경영학, 심경학. 그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 공부하고 경영학 따로 한 게 아니라 심리학, 경영학을 저는 거의 융복합 시켰어요. 너무 재밌죠? 그렇게 해보면. 심경학. 자, 어쨌든 제가 MBA 과정을 처음에 들어갔더니
제 마음에 바로 쏙 드는 발언이 뭐냐면 경영학을 하는 이유, 경영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시너지 이펙트를 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다. 1 플러스 1이 2로 끝난다면 뭐하러 경영을 하나? 그럼 각자 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경영자원을 잘 엮어서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이게 바로 경영을 하는 이유다. 자, 그리고 따라서 1 플러스 1이 3, 4, 5, 6, 7, 8, 9인데 8, 9가 나오면 유능한 경영자, 3, 4밖에 안 나오면 이건 하수 경영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8, 9라는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영자가 되세요. 이게 바로 그 당시 교수님들의 말씀이었고 저는 속으로 그 참 확실하구만. 경영학을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인데 아무리 커봐야 8, 9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요새 1 플러스 1은 100, 300, 500, 1000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걸 메가 시너지라고 그래요. 거대한 시너지, 거대한 상승효과가 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비슷한 자원을 결합하면 단자리 시너지밖에 안 나오고 서로 다른 것이 융복합되면 메가 시너지가 나옵니다. 이걸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애플, 구글, 알리바바, 유니클로 이런 데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경영 성과를 냈어요. 메가 시너지를. 왜? 융복합을 했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래식으로는 단자리수 시너지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융복합을 잘 활용하면 메가 시너지가 가능하다. 여기 계신 학생들 중에 사회 진출해서 창업하는 분 있겠죠. 자, 사업해서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5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고 그리고 10년 안에 1조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례가 이미 수없이 나타났잖아요. 인류는 드디어 뭐냐? 메가 시너지 시대로 나가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도전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융복합 창조, 메가 시너지. 그런 걸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배짱도 좀 있어야 돼요. 쫄아붙으면 안 된다고요. 처음에 알리바바의 마윈을 보니까 저거 사업 될까 싶더라고요. 보니까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보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의 최고 경영자로 떠오른 거죠.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좋은 얘기했습니다. 자, 융복합이 되면 첫 번째는 창조 현상이 활발해지고 또 한 가지는 메가 시너지가 난다. 자, 좋은 것만 있겠어요? 융복합 되니까 안 좋은 게 생깁니다. 자, 안 좋은 것도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봐야죠. 지금까지는 자기 영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영역마다 울타리가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융복합이니까 장벽이 열려. 울타리가 열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데 서로 비슷한 것끼리 만나면 충돌이 별로 없는데 다른 것들이 만나다 보니까 충돌, 마찰, 갈등, 혼란, 혼돈, 급기야는 모순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뭐라고 막 얘기하느냐면 혼돈과 모순의 시대. 그리고 왜 이렇게 갈등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갈등 비용 이것만 줄여도 대한민국이 살 텐데 저도 갈등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고 갈등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봤는데 되게 갈등 조사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진보와 보수의 갈등, 빈부의 갈등, 지역 갈등 맨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갈등이 증폭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융복합 때문에 그래요. 융복합. 서로 만나지 않던 것들이 만나게 되면서 많은 충돌과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설문조사할 때부터 그건 빼고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수직적 위계질서가 있을 때는 노인분들 노는 영역이 있고 성인의 영역이 있고 애들의 영역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수평사회로 되니까 어때요? 수직적 위계질서가 이게 거의 다 무너진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수평적 질서가 나와야 돼요. 아직 이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분이 젊은 사람들을 어때요? 담배를 핀다. 야단 치죠. 응? 젊은 놈이 어디서 담배 피느냐고 야단을 치면은 전부 뭐냐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 도망갔거든요, 이게. 그때는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대들질 못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한 장소에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꾸중을 하더라도 충돌이 또 바로 일어나요. 할 말도 다 하고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충돌과 마찰과 갈등과 그리고 혼돈이 벌어지는데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모순입니다. 모순이라는 건 영어로 패러독스, 동양에서는 창과 방패. 어원이 뭔지 아시죠? 자, 창목, 방패순이란 말이죠, 이게. 자, 중국의 어떤 마을에서 창을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이 장인이 어느 날 새로 만드는 창을 선보이는 겁니다. 이 창으로 방패를 찍으면 어떤 방패든지 다 깨진다. 이건 천하의 하여튼 최고의 명품이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진짜 방패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창은 비싸게 팔리고 그분은 어때요? 명장으로 명성을 날리고 대우를 받겠죠.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 방패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자, 새로운 합금으로 만든 방패다. 이 방패로 창을 막으면 창이 다 부러진다. 절대 안 깨진다. 근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로 창이 다 부러지고 방패는 안 깨지는 거예요. 그 방패 비싸게 팔리고 그 사람은 명장으로 인정을 받겠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바로 그 창과 바로 그 방패가 전쟁터에서 만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창과 방패가 만나면 창이 부러져야 됩니까? 안 부러져야 됩니까? 안 부러져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 이 방패로 막으면 어떤 창도 다 부러진다고. 이게 모순이란 말이죠, 이게. 창이 부러져도 안 되고 안 부러져도 안 되고 방패가 깨져도 안 되고 안 깨져도 안 되고 서로 대고 있어도 안 돼. 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과학적 논리적으로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되는 현상을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이게? 논리적, 과학적 합리성으로는 인용이 안 되고 기각돼. 그러나 현실은 존재해. 이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모순이 있었지만 최근에 모순이 급증하는 이유는 뭐예요? 급증하는 이유는 서로 만나지 않던 전문 영역들이 만나게 되면서 융복합되면서 연결되면서 다양한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간단치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모순은 자꾸 나타나고 과학으로, 합리성으로, 이성으로, 그 다음 수리, 이걸로 풀어가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아하, 지식 갖고는 한계가 있구나. 지식과 논리로 한계가 있고 지혜가 필요해. 지혜, 위즈덤. 위즈덤은 과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식, knowledge라는 것은 과학의 세계입니다. 지혜는, 위즈덤은 과학의 세계를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통찰력, 인사이트가 필요하구나. 이거 보니까 논리가적으로 안 돼, 이거. 그러나 존재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인사이트, 통찰력과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키우는 방법을 사람들이 다 떠올려 봤더니 이런 거죠.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돼. 이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어때요? 독서를 많이 하면 돼.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겪어봐야 돼. 별소리 다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게. 그게 뭐냐? 인문학에 물어보면 돼. 인문학 공부하면 돼. 인문학이 뭐예요, 이게? 인문학은 문사철이 중심인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고 뭐냐면 과학을 뛰어넘는 모든 지혜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이다. 자, 문학과 그 다음번에 역사와 철학을 공부함으로 해서 인사이트와 지혜를 기르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10여 년 전부터 인문학 붐이 일어난 거죠. 뭐 엄청난 인문학 붐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 동안 인문학 공부를 전 국민이 열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인문학 공부하는 것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논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 통찰력. 그 다음번에 뭐예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인문학 공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공부했더니 헷갈린다. 더 복잡하다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어때요? 인문학 공부하는 목적을 잘못 알고 접근한 거죠. 과학의 세계로 공부하던 걸 그대로 들어가니까 안 나오지, 답이.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혼돈과 모순의 시대를 뚫고 나갈 통찰력을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전공 다 다르죠. 그거 한 가지만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산다. 한우물을 팔아. 이런 얘기를 했고 다 믿었어요. 요새 한우물을 파면 빠져 죽어요. 깊이 파면 아주 깊이 빠져 죽어요. 그건 수직적 사회 때 얘기입니다. 아까 뭐냐면 방패쟁이와 방패 만드는 사람과 창 만드는 사람 완전히 따로 있을 때 만나지 않을 때 얘기라고 이게. 지금은 뭐냐면 수평적 사회입니다. 지금 똑똑해지려면 그리고 지혜로워지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모순과 이런 걸 풀어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융복합적 지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과 지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한 가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넓게 봐야 돼요. think different라는 말도 있지만 think big. 생각의 크기가 커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널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새 한국말로 제일 쉽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융복합 창조시대 제일 똑똑한 사람은 싸 돌아다니는 사람이 최고라고. 싸 돌아다니는 거야. 한우물만 파지 말고 싸 돌아다녀라.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면 뭐가 보여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융복합 창조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MBA 과정 공부할 때 또 하나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의사결정을 잘하면 성과가 크고 의사결정 잘못하면 성과가 낮다.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이라는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의사결정론이 필수 과목이었어요. MBA에서.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론. 의사결정 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와 데이터와 논리와 과학을 갖고 하는 거죠. 의사결정은 저도 공부했지만 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지금 그거 소용없어요. 제 서재에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최근에 재미난 책을 저는 그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책을 끄집어내고 감탄한 게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패러독스 경영. 모순 경영. 패러독스 경영. 그 책 여러분들이 사서 보셔도 좋지만 핵심 메시지는 오늘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현대 경영자는 다양한 모순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현대 경영자는 다양한 모순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컴퓨터로 안 돼요. 과학적 논리적인 거는 컴퓨터가 점점 빅데이터로 다 읽어냅니다, 이제. 그런데 지혜는 컴퓨터가 아직 못 당하죠. 통찰력도 컴퓨터는 아직 못 당하죠. 현대의 경영자는 다양한 모순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걸 보고서 이야, 참 끝내주는 책이 역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냐면 융복합 지능을 가진 인재가 돼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파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해하고 다양성도 이해하고 다문화도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리한 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죠. 자,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융복합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거기서 좋은 점은 융복합 창조, 더 좋은 거 메가 시너지. 문제는 혼돈과 모순과 갈등. 여기에는 현재까지 과학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인문학을 통해서 키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융복합 지혜와 지능을 갖춰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계신데 학생 5명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5명한테. 자, 회사에서 여러분 취직을 했는데 지금부터 5명은 경쟁 체제로 들어갑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 1등은 보너스 500%, 2등은 300%, 3등은 100%, 4등은 보너스 없고 5등은 자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대신 평가는 공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할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잘하면 500%, 제일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면 성과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어때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아주 반짝 올라갑니다. 왜냐? 초긴장 상태로 업무에 몰두해서. 그리고 뭐냐면 이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일 더 하고 가야지.
내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엄청난 성과가 나요. 야, 나는데 문제는, 그리고 성과 나는 이유는 뭐 동기부여 때문에 그렇죠. 나 500% 받아야겠어.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 잘리기 싫어. 이래서 엄청나게 일을 할 텐데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팀워크 유지가 안 됩니다, 우선. 그 다음에 좋은 정보를 동료한테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왜냐면 저 사람 성적이 높아지면 내가 밀리기 때문에 덜 받아. 잘못하면 잘려. 자, 그 다음번에 계속해서 경쟁하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와. 나중에 심지어는 상대방을 무고하고 비방하고 이런 엉뚱한 비윤리적인 것도 나타나. 그래 초기에는 반짝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뭐냐면 구성원 전체 팀워크도 깨지고 스트레스 받고 성과까지 잠식돼.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한 경쟁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 경쟁의 저주. 경쟁하면 혁신되고 좋은 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많은 문제가 나오는구나. 자,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학생들은 조금 저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새 제일 취직도 안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새로운 희망을 아주 확실하게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 경영학 교수인데 마이클 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경영학한 사람은 이 사람을 정말 엄청나게 뭐 중요한 인물을 볼 수밖에 없죠. 별명은 뭐냐? 하버드의 보석. 자, 그리고 이 사람은 1980년도에 쓴 책이 Competitive Strategy, 경쟁 전략론. 1985년에 쓴 책이 Competitive Advantage라는 책을 썼어요. 경쟁 우위론. 이 두 권의 엄청난 책과 수십 편의 논문을 썼는데 이 내용은 다 뭐냐?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